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에 안 되는 일이 어디 있냐고 밀어붙이는 경우를 당할 때가 있죠. 마치 그렇게 도전하지 않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거나 또 이 사회에 도태되고 말 거라는 압박감을 주면서 말이죠. 어쨌든 내가 원치 않아도 누군가는 그것을 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 위계 질서든 힘에 놀리든 어쨌든 나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대항할 힘도 없고 논리도 부족하고 아는 것도 부족하고 그래서 울며 겨자 먹는 그 일들을 그 억울함을 꾸역꾸역 속에 담고 살아갑니다. 그죠? 이게 부모님일 경우엔 참 미치고 환장을 할 테고 말이죠. 직장에서도 직장 상사나 동료와 이런 상황을 마주칠 때도 있을 거예요. 도무지 피할 방법도 없고 잘못 처리하면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그런 상황들. 그래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몰라서 서성대다가 점점 수렁에 더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 늘 있습니다. 그죠? 그나마 개인이 그리고 또 개인적인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대상이 명확하니까 그 인과관계를 이해할 수가 있으니 좀 덜 답답하기는 한데 이 사회가 통으로 그런 경우라면 어떨까요? 지금 우리 사회처럼 결과나 성과 위주의 사회 그리고 모든 것이 돈으로 재단되는 사회 사람들이 거기에 묵시적 동의에 의해서 이건 아니지 싶은데도 침묵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사회는 나에게 노골적으로 패배자, 루저 같은 감정을 주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아주 심플한 제안을 하나 생각해 봤어요. 내가 싫은 건 하지 말자. 내가 싫은 건 상대방에게 요구도 하지 말자.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 이런 얘기예요. 학교에 가기 싫으면 학교에 가지 않아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좀 더 돌아갈 수도 있고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인생이 망하지는 않거든요. 정말 인생에는 수없이 많은 다른 길들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21세기는 우리가 학교에 가지 않는다고 배울 수 없는 시절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학교나 학원이 아니면 배울 길이 없었죠. 이 지식이 그리고 이 정보들이 확실히 돈이 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학교를 가야 하고 또 학원을 가서 뭔가를 배워야 한다는 이러한 공식들이 성립이 됐죠. 그런데 이 인터넷이라는 놈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빨아들이면서 이제는 더 이상 학교나 학원에서 지식과 정보를 독점할 수가 없어졌습니다. 아니, 오히려 학교나 학원이 인터넷을 능가할 수가 없게 됐죠. 이제 지식과 정보는 학교나 학원의 몫이 아닙니다. 미래에는 이게 더 심해질 거예요. AI의 출현으로 이제는 사람에게 모욕을 당해가면서 뭔가를 배우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내가 조금의 노력만 하면요, 원하는 지식과 정보는 얼마든지 습득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면 학교는 필요 없냐고 묻겠죠. 제가 전에도 어느 영상에선가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이 학교는 원래가 단순하게 지식을 전달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들이 이 지식과 성적이라고 하는 아주 단순하고 지엽적인 일들에 몰두를 해버려서 정작 학교가 필요한 가장 중요한 기능을 상실해버렸죠. 학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단체 생활의 기술을 익히는 거예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각자 자신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우고 또 상대방들이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만들고 하는 것들 말입니다. 이 학교가 우리들에게 가르쳤어야 하는 가장 최고의 덕목은 사실 이런 것들이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겪게 되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학교 성적이 좋고 그래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내가 똑똑하고 아는 게 많아졌는데 사는 게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이 내가 아는 것들은 내가 습득한 지식들이죠. 이 지식들은 쓰여야 할 곳이 있을 때 그 가치가 인정받겠죠.
나 혼자 아무리 많은 것을 알아도요, 내 속에만 있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내 혼자만의 만족은 있을 수 있어도 내 안의 지식이 쓰일 곳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을 많이 갖게 되면, 그래서 아는 게 많아지면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사람들을 분별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깔보고 무시하게 되지 않을까요? 아마도 내가 말로 표현은 하지 않아도 내 표정과 행동에서 이미 상대방을 깔보고 무시하는 뭔가 기분 나쁜 냄새가 풍겨나오고 있지 않을까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을까? 도올 김용옥 선생 같은 분들이 그렇죠. 또 유시민 씨도 그렇고요. 머리가 좋고 아는 게 많은, 소위 먹물 냄새 풀풀 나는 사람들. 아마도 이 양반들 인생이 참 많이 굴곡졌을 거예요. 우리들이 그 인생의 굴곡을 알 수 없잖아요. 그 역경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 양반들이 가슴에 생겼을 정말 수많은 생채기들은 우리들에게 전혀 이야기하지 않으니 우리들이 그걸 알 길이 없습니다. 이건 우리들의 부모도 마찬가지죠. 자식들에게 자신들 가슴에 새겨진 상처기를 말하지 않아요. 무당들 사이에 신들과 소통을 하면서 만들어진 표현이 하나 있던데, 저는 이 표현이 참 재밌었어요. 아바피 말 못하고 구석구석 눈물 난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 세상에 안 아픈 사람이 없다는 말일 거예요. 이 과거에는 주어진 환경들이 녹록치 않았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뭐든 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았겠죠. 그 시절을 살아본 적이 없는 저로서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라는 놈이 참 과거에 태어났다면 살아남지 못했구나 싶죠. 아마도 초장이 제거될 확률이 높았을 거예요. 제가 태어난 시절만 해도 아직은 전체주의적인 생각을 강요받던 시절이라서 사회가 참 많이 무식했죠. 폭력이 난무하고 그러한 폭력들이 일상이던 시절이에요. 여자들은 억압받고 무시당하기가 일쑤였고 말이죠. 그럼 부거와 마누라는 3일에 한 번씩 패야 된다는 말이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그냥 일상에서 늘 쓰였으니까요. 그런데도 그때부터 저는 이미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며 사는 방식을 생각하며 살았으니까 제가 속으로 얼마나 많은 상처기를 남기며 성장을 했겠어요. 저는 가끔 제 엉덩이를 토닥토닥 합니다. 살아남아줘서 고맙다고 말이죠. 그나마 제가 감사한 건 앞에서도 제가 제안했던 것처럼 싫으면 하지 않아도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싫으면 하지 않아도 사라지더라는 거죠. 대신 내가 싫은 건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강요하지 않는다는 거였죠. 내가 억압받는 게 싫은데 다른 사람을 억압한다는 건 양심상 좀 그렇지 않나요? 저는 싫은 건 하지 않고 산 덕분에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이 나랑은 상관없는 것들이 됐죠. 부, 명예, 권력 같은 것들 말이죠. 이 세상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도 없죠. 저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아는 사람도 없으니까요. 사람들의 인식 속에 또 세상의 인식에 저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제 인생이 불행하냐면 저는 오히려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읽고 이해하는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평가를 하는 것에 맞지 않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이 사회의 기준으로 저를 재단할 수 없는 거죠. 세상의 평가가 저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르긴 해도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여전히 살아있는 걸 보면 이 세상에 저 같은 놈들이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저 같은 종자들이 분명히 이 세상 어딘가에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우리가 보통 소설을 읽으면
그 소설의 줄거리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저 같은 놈들은 그 소설의 줄거리보다도 그 소설에 쓰여진 그 표현들에 더 탐닉을 합니다. 그러니 같은 소설을 읽고도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가령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소설 죽음에서 우리는 통증이 오거나 쾌감을 느끼는 순간에만 자신의 육체를 의식하게 된다. 내향성 발톱 때문에 고생을 해봐야 발톱이 자란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위장염을 알아봐야 내장의 존재를 새롭게 인식하게 된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런 것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하지만 육체를 지녔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그 육체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바라보고 있자니 내 정신을 감싸는 껍데기를 가졌던 게 얼마나 큰 행운이었는지 새삼 느끼게 된다 하는 구절이 있어요. 죽은 자가 하는 말이 소설의 화자인데 이런 구도도 재밌었지만 이 언어의 맛이 던지는 재미가 쏠쏠하다는 식이에요. 저는 죽은 자의 의식에서 누가 날 죽였지 하며 던지는 화법 같은 것들 말이죠. 가끔은 내 머릿속에서 어렴풋이 가지고 있던 것들이 누군가의 언어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아 그래 이거지 하게 된다는 거죠. 가령 글쓰기는 필연적으로 선택을 강요받는 일이다. 선택은 곧 포기를 의미하며 포기는 후회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 하는 문장이 그래요. 우리들은 보통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이 말을 할 때 우리들이 의식을 하지 않겠지만 자신이 아는 수많은 단어들 가운데서 그 단어 하나를 골라서 쓰고 있다는 거죠. 이게 선택이죠. 그런데 그 단어가 내 입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게 되면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게 되죠. 순간의 선택이었고 다른 수많은 단어들을 포기한 것이며 이미 선택이 맞춰진 상태라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는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의 얘기는 사실 이야기로 해서는 실감이 나지 않고 글로 표현을 해서 이렇게 음미해 가면서 해야 되는 건데 이거 뭐 하다가 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어떤 소설가는 이런 뻘짓들을 언어 채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수없이 썼다 지은 문장과 문장이 되지 못하고 사라지는 사어들, 그리고 수북히 쌓인 파지들이 상상이 되곤 하죠. 그래서 그 불면의 밤들이라는 한 문장을 쓰면 마치 한 우주가 전멸을 하듯이 모든 것들이 그 한 문장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에게 소설의 줄거리는 그 순간 방편으로 전락을 하고 말죠. 오늘 이야기는 어지럽겠네요. 쉬운 말로 이해가 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말이 자꾸 사치를 부리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얼마나 근거가 없는 것들인지 사실 금방 알게 될 텐데 문제는 우리들이 그런 의문을 처음부터 갖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죠. 제 주변의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야 골치 아프게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 합니다. 아무도 이런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죠. 우리들은 지식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고민을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오히려 내가 이렇게 많은 걸 알고 있고 내가 하는 말이 네가 하는 말보다 더 나은 것이야 하고 경쟁하는 듯이 쏟아내기 바쁩니다. 이게 제가 어릴 때 그 10대, 20대들의 주점에 앉아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주제들을 가지고 서로 자기 말이 맞다면서 열변을 토하는 딱 그 수준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들었던 것 중에서 제일 어처구니 없었던 주장이 있는데 이런 거죠. 우리 주변엔 어디든지 그 뒤끝 없다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화를 냅니다. 그리고 그 화를 내면서 하는 말이 내가 화가 났을 땐 좀 피해달라고 말을 해요. 나는 그때만 피하면 뒤끝이 없기 때문에 괜찮아진다는 말이죠. 이런 식의 화법입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정말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다음에 다시 차분하게 이야기를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딱 지가 화를 냈던 포인트에 가면 또다시 화를 냅니다. 달라진 게 없죠. 화가 가라앉으면 사라진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한 발을 못 나가니까 화를 낸 거죠. 그래 놓고는 뒤끝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주장들이 얼마나 무식하고 소모적인 논쟁인지 말이죠. 또 뭐가 있을까? 보통 싫어도 해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근거 없는 이야기들인지 참 우리들은 아무 생각도 없이 당연한 이야기처럼 떠들어댑니다. 그리고 젊은 아이들에게 그런 생각들을 주입하듯이 강요를 하죠. 그리고 마치 그 아이를 위하는 것처럼 말을 해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식으로 포장도 하고 말이죠. 사실 저는 아주 어려서부터 내가 던지는 그 왜? 라고 하는 질문에 속 시원하게 대답을 해주는 어른들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저는 혼자서 제 질문에 답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아요. 여러분들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저만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전달된 그 수많은 정보들 속에서 지금 내 앞에 놓여진 상황들을 하나씩 처리해 가면서 살아가고 있고 또 그렇게 살아내야만 합니다. 이건 인간이라면 누구나 똑같은 조건이에요. 내가 만약에 내 주변에 화가 많고 화를 잘 내고 그러면서 자기는 뒤끝이 없다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은 정말 수만 가지가 될 겁니다. 같이 맞짱을 뜨고 싸우는 경우가 있겠죠. 서로의 힘이 팽팽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끝간데 없는 싸움으로 인생이 점철될 거예요. 피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뒤끝없는 놈은 의기양양하게 살아갈 겁니다. 나는 맨날 거기에 당하고 살고요. 그런데 만약에 또 내가 힘이 더 센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이 뒤끝없는 놈은 나에게 화를 낼까요? 아니요. 절대 사람이 누울 자리 보고 다리 뻗는다고 그 뒤끝없다는 놈은 힘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 꼬라지 부리지 않습니다. 뒤끝이 없다는 그 꼬라지는요, 자기가 부릴 수 있는 상대에게 부리지 부릴 수 없는 상대에게는 부리지 못해요. 즉 이 말은 내가 뒤끝없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는다는 건 내가 그만큼 만만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사실 저는 그 뒤끝없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고 살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 꼴을 그냥 두고 보는 성격이 아니라서 초장에 작사를 내버리든지 아니면 아예 접근 못하게 멀리 두든지 하는 식으로 살죠. 아니지, 그런 사람들은 나를 가깝게 하질 않아요. 어차피 부딪히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본인도 뻔히 알기 때문에 가까이 하질 않습니다. 자, 이제 좀 상황이 이해가 되세요? 같은 문제라고 해도 정해진 답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 실력, 내 능력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수천 수만 가지로 달라집니다.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제발 좀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로 접근하지 마세요. 그런 건 세상에 없습니다. 더 나은 길을 찾아가는 것뿐이에요. 저 같은 놈도 외통수에 걸려서 피해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갚아야 할 빚과 받아야 할 빚으로 만들어진 이 인간 세계 인연의 그물은 절대로 내 맘에 들게 집조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나를 긁어대게 되어 있죠. 왜 그러냐? 간단합니다. 그 인간의 성숙이란 그 어떤 것에도 걸리지 않아야 완성이 되는 것이라서 이 자연은 우리에게 쉼없이 묻죠. 야, 이건 어떻게 할래? 우리가 그 어떤 것에도 걸리지 않게 될 때 비로소 더 이상의 시비가 사라질 테니까요. 그 어떤 사람이 그 눈탱이를 맞은 도인에게 누군가 와서 묻습니다. 아니 저런 놈을 그냥 둡니까? 정말 버르장머리를 고쳐놓지. 그러니까 도인께서 그러십니다. 지껏 지가 가져갔는데 뭐. 우리 인간들이 가장 원하는 건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걸 거예요. 사업을 하는 사람은 성공하기를 원할 테고
장사를 하는 사람은 손님이 많이 와주기를 원할 테고, 누군가를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길 원하고 하는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야 할 근거는 있나요? 어떤 복이나 행운이 나를 찾아와야 할 근거가 있던가요? 저는 우리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 도대체 무슨 근거로 저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지 싶어요. 오히려 저는 이 세상이 어떤 모습이고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배워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 견고한 사회의 틀은 개인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공은 이루어질 조건과 환경이 만들어지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결과입니다. 가령 가게 손님이 많이 오길 바란다면 내 가게에 손님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들로 가득 채우면 손님들은 저절로 많이 오지 않을까요? 우리가 식당을 차려놓으면 손님이 올 거라는 생각으로 가게를 차린다면 손님이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음식을 정말 맛있게 하는데 나는 손님들한테 정말 친절한데 왜 손님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원망하는 마음이 든다면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가게를 차리면서 이 가게가 어떤 가게인지 궁금증이 들게 만들었다면 저절로 사람이 오지 않을까요? 뭔가 결과가 일어나기 위해선 그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들을 해야만 그런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들을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보통 열심히 살았는데도 이 모양 이 꼴이라는 말을 합니다만, 그 이 모양 이 꼴이 되도록 열심히 살았던 결과가 지금 내 앞에 펼쳐져 있는데 여기 어디에 문제가 있던가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요.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면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야지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것들은 내가 지금 당장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이고 어떤 것들은 지금 내 실력으로 알 수 없는 것들도 있어요. 우리가 20대에 깨닫는 것들이 있고 또 30대에 가서 알게 되는 것들이 있고 또 50은 넘어야 보이는 것들도 있거든요. 이 밑바닥에 있어야 느껴지는 것들이 있고 저 위로 올라가야 보이는 것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직원이었을 때의 생각하고 내가 오너가 됐을 때의 생각이 결코 같을 수가 없지 않을까요? 내가 아는 것이 부족해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라면 내가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겠죠. 이 세상은 정말이지 저절로 자연스럽게 원리대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런 법칙을 알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인생학계에서는 이런 자연의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내 입장에 따라서 달라지는 생각 같은 것들은 설명을 위해서 예를 드는 것뿐이고요. 지금 우리 사회에 유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각자 자기 입장에서 하는 주장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들에 속지 말고 현혹되지 않아야 내 인생의 답을 찾아갈 수 있어요. 그 어느 도인께서 한 말이 참 죽입니다. 내가 뭘 깨달았냐면 이 세상에 나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걸 깨달았다라고 하십니다. 중생은요, 남을 위해서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남을 돕는다고 하는 수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단체도 남을 돕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제공하고 하는 것들이 사람을 돕는 일이 아니라는 말이 됩니다. 어이없죠.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능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하는 광고에서 우리나라 같으면 살릴 수 있는 환자를 돌려보낼 때 마음이 아프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같이 만들어주면 살립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죽어가는 사람들이 어디 한둘이에요. 의사는 죽을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의사가 뭘 하는 사람인지부터 모르는 거죠. 오히려 그런 나라에는 당장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보다도 그 나라의 환경을 바꾸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말인지도 몰라요. 몰라서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스스로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인지도 모르고요. 이 같은 환경이라고 해도 같은 것을 봐도 내 좁은 시야의 생각과 더 크고 넓은 시야의 생각은 참 많은 차이가 납니다. 밥을 퍼줘서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일이 누적되고 반복이 되면요. 공짜 밥을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겨난다는 것 정도는 알아야죠. 나는 뭔가 이 사회에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산다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는, 스스로를 위안하는 도덕적인 딸딸이를 치면요. 이 사회엔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가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또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걸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깨닫게 될까요? 우리의 엄마들이 내 새끼만 알고 살면 그래서 내 자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정말 자신의 인생을 올인을 하고 살면 비록 내 자식은 좋은 대학에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그 뒤에 그 아이가 살아갈 세상이 우리들의 무관심과 방치로 병들어 버려서 지옥이 만들어지고 있다면 그 아이는 좋은 대학을 나와서 지옥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도 좀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 놓고는 자기는 자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도덕적인 딸딸이나 치고 앉아 있다면 그 결과가 내 눈물에서 피눈물이 난다는 것도 당연한 결과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사실 좀 더 거지같이 제가 말을 해보자면 많이 배운 사람들은 이런 짓도 하지 않아요. 못 배우고 공부도 해본 적이 없는 엄마들이 자기 자식 잡아가면서 공부를 시키지. 공부가 뭔지도 모르는 애들이 이런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많이 배우고 공부를 착실하게 한 사람들은 지금 대학이 망해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학이 바뀌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죠. 어떻게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대학이 왜 없어집니까? 트리 구조의 사고체계에서 네트워크적 사고체계로 지금 전환하는 세상입니다. 근데 지금의 대학 구조는 뭐냐면 전형적인 트리 구조거든요. 그래서 모든 게 착착착착 내려가는 거죠. 대학 본부가 있고, 인문대학, 교육대학, 공과대학 나눠지고, 심리학에서 발달심리학, 문화심리학 쫙 나눠지고, 트리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트리 구조의 지식도 고급화되면서 엑기스로 계속 가야 됩니다. 이건 인류 엄청난 유산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고집하는 한 대학의 미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다른 구조의 전환을 고민하기 위해선 이걸 창조적으로 해체할 필요가 있다. 그 방법론은 각자 대학 구성들이 고민해야 되는 거고, 내가 바깥에서 봤을 때 이 엄청난 지식혁명, 전 지식혁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지식혁명의 와중에서 새로운 지식들이 엄청나게 출현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의 존재하는 대학 구조로는 받아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선생님도 이제 그런 실험을 대학에서 계속 하셨지만 이 안에서 정말 혁명적인 해체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건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좋은 지식이란 뭐냐? 편집 가능성, 에디터빌리티. 지금까지 그 학과 전공의 바운더리를 적극적으로 해체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을 만들어내자. 새로운 지식이 편집될 수 있는 생산적 구조를 만들어내면 대학은 변할 수 있지 않겠느냐. 교수가 자기 전공을 고집하지 말자. 제가 돌아가신 이효령 선생님인데, 이효령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한국 교수들이. 나는 괴테를 전공했다. 나는 해겔을 전공했다 그러는데, 괴테는 누굴 전공하고 해겔은 누굴 전공한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 저도 저는 문화심리학의 비고츠키를 한국 사람으로 제일 처음 제가 전공했습니다 이러는데, 그 비고츠키는 누굴 전공했는데? 한국의 모든 학자들은 누군가를 전공하고 왔거든요. 그거 아니라는 얘기죠. 그거는 우리가 쫓아갈 때 했었던 거예요. 이제 쫓아갔던 행동 방식의 변화가 와야 될 때고, 우리 앞에 모범이 없어요. 그러니까 따라갈 사람이 없는 거죠. 그거 우리가 창조해야 되는 거고, 편집의 도구들은 우리한테 다 주어졌고, 여기 이제 바우하우스 로드라고 제가 비엔나부터 해서 뮌헨, 바이마르, 라이프치히, 베를린 이렇게 올라가는 거기를 다 걸어다니면서 흔적들을 볼 때 놀라운 생각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행을 그렇게 해야지.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이런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 그렇죠? 더군다나 지식혁명의 도구가 되는 인터넷이라든지 네트워크적인 그런 구조라든지 이런 건 한국 사회가 제일 잘 발달했거든요. 이런 네트워크적 도구들이 한국만큼 잘 발달되어 있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한국이 그렇게 탑에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보니까 한 번도 제 원하는 인생을 산 게 아니더라고요. 외로워 보니까 생산적이 돼요. 그리고 남들의 시선이나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경험도 해요. 그건 외롭다라는 차원을 경험하지 못하면 얻기 힘들다라는 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한 방에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통쾌한 인생은 없어요. 그런 꿈을 꾸는 것 자체가 망상입니다. 하나의 현상은 다른 수많은 것들과 맞물려 있어서 내가 어떤 것으로 기분이 좋았다면 그 뒤에 달려있는 수많은 것들로 인해서 골치 아파지기도 하고 힘들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 신해철 군이 한 말이 요즘엔 계속 맴돌더라고요. 기분이 좋은 건 딱 2주 갑니다. 상이라도 받게 되면 3주 정도 가고요. 그러나 그 기분 좋은 2주나 3주를 위해서 몇 년씩 자기 영혼을 갈아넣고 살면 그래도 그게 좋은 인생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좋은 대학에 아이가 들어가면 그 아이는 딱 몇 주 기분이 좋을 거예요. 대신 그 아이 엄마는 두고두고 자랑거리로 삼겠죠. 자식을 위한 인생이라고요? 에이, 어때요? 지 자랑거리 삼으려고 희생을 했겠죠. 그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했다는 그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중생은 그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며 살 수 없습니다. 중생은 오직 저를 위해서 삽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나를 위해서 살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이 말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진실은 이런 거예요. 어떤 현상이 아니라 원리, 법칙 같은 것들이죠. 그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참 한심하고 허망한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되지도 않는 소리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진실은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에서 바라보는 거라는 생각은 할 수도 없을 만큼 우리들의 이 의식이 빈약합니다. 저희 인생학교는 자연의 법칙을 따라서 저절로 사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21세기는 공인의 시대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공인으로 살기만 하면 모든 것들이 저절로 되어 갑니다. 절대 되지도 않는 망상으로 내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말이죠. 그래서 한 번에 이루려는 헛된 생각도 저절로 내려놓아지고 말이죠. 그 장기하군의 그건 네 생각이고 하는 노래 생각이 나네요. 이 길이 내 길인 줄 아는 게 아니라 그냥 길이 그냥 거기 있으니까 가는 거야. 원래부터 내 길이 있는 게 아니라 가다 보면 어찌어찌 내 길이 되는 거야. 내가 너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네가 나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걔가 너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아니면 네가 걔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그냥 네 갈 길 가. 이 사람 저 사람 이러쿵저러쿵 뭐라 말을 해도 상관 말고 그냥 네 갈 길 가. 미주알 고주알 친절히 설명을 조곤조곤 해줘도 못 알아들으면 이렇게 말해버려. 그건 네 생각이고. 알았어. 뭔 말인지 알겠지만은 그건 네 생각이고. 가사 참 재밌지 않나요? 저는 이런 것들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한 이야기에 그건 네 생각이고 하고 지나가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좀 산만하고 말도 좀 어지러웠던 것 같네요. 그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